우리가 오늘까지 할 얘기가 결국은 실험을 해서 측정을 했는데 데이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highly accurate하고 highly precise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저렇게 나오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과연 내 실험에, 내 측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었나, 이것을 좀 분석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들을 배웠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프리사이스하냐. 요 같은 경우는 프리사이스하고 이거는 별로 프리사이스하니까 정밀하지 않은 건데, 하지만 이거는 프리사이스하지만은 참값, 요 가운데 있는 요 값에 비하면 액큐레이트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프리시전하고 액큐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고, 이게 참값에 대한 거냐 아니면은 그 측정 값 내부에서 얼마나 서로 비슷한 거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프리사이스하면서도 액큐레이트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그런 답을 얻고 싶을 텐데, 이렇게 하려면은 만약에 이런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야 됐을 거야. 그래서 에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으나 생각나는 대로 랜덤 에러도 있었고, 시스테매틱 에러도 있었고, 그로스 에러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아마 시스테매틱 에러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고, 시스테매틱 에러는 마치 이렇게 나와야 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한쪽 방향으로 바이어스가 걸리는 거야. 만약에 활을 쏘는데 이게 활이 뭐 약간, 아니 화살이 약간 휘어 있다든가, 그래서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는 거고, 그 결과로 이쪽 방향이든 뭐 이쪽 방향이든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바이어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스테매틱 에러에 대해서 뭐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시스테매틱 에러에 뭐가 있었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시스테매틱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온 것도 있었고, 메소드도 있었고, 퍼스널 에러도 있었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려면은 우리 측정하는 매스 플라스크나 이런 데에서 이게 원래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측정하는 그 전극이나 아니면은 시그널 들어가서 안에서 뭐 그 접촉 부위 이런 데에 녹이 있는다든가,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이 어떤 바이어스를 항상 가지고선 그 값을 읽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이렇게 가운데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 거를 가운데 데리고 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보면은 평균 값은 액큐리트해.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었다. 그래서 시스테매틱 에러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서 캘리브레이션하고, 너무 장비 인스트루먼트 다시 뭐 교환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좀 더 조심해서 실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쓰니까 점점 이게 가운데로 왔어. 가운데 이제 액큐리트한 값으로 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데이터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건 무슨 에러라고 그랬지? 랜덤 에러. 사실 이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작은 이유들이 합쳐져서 어떤 랜덤 에러로서 포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는, 아까 바로 전 시간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은 뭘 얘기했냐면은 이 랜덤 에러의 원인이 뭐고 랜덤 에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랜덤 에러를 얘기하다 보니까 랜덤 에러는 마치 그 전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데비에이션이랑 관련이 많이 있죠. 그 모든 방향으로 그 동일하게 그 퍼져나가고, 그래서 메소드 에러, 퍼스널 에러. 그래서 우리가 랜덤 에러를 얘기할 때
그때 아마 실험한 사례를 책에서 보여주면서 10mm짜리 피펫을 가지고선 그걸 재봐도 이게 뭐 평균 값이 뭐 어디로 나왔나 9.982 이렇게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시스테매틱한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있는 스프레드 또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56ml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는 랜덤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에러를 평가할 때는 몇 가지 가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큰 가정이 우리가 랜덤 에러는 가우시안 또는 노멀 에러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게 제일 큰 가정이에요. 랜덤 에러는 모든 방향으로 시메트릭하고 그 다음에 종 모양의 가우시안 함수 형태를 가진다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버케블러리를 더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제한된 숫자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라고 그러고 샘플 오브 데이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한 개수 또는 무한 개수랑 뭐 비슷하게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인 theoretical infinite number of data를 우리가 모집단 또는 parent popul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parent population에 대한 어떤 deviation, 표준 편차 이런 건 뭐라 그러지? population 다음 페이지에 나왔었나? 여기서 population mean mu라는 거는 전체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거야. 인피니트 넘버에 대해서 한 거니까 실제로 그것을 정확히 구할 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실제로 그 중에 그 소수만 샘플링을 해서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그걸 우리가 X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고 샘플드 된 데이터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 여기 있네.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파퓰레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시그마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샘플에 대해서는 S로 표시를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뮤와 X바 그 다음에 시그마와 S 이 차이를 기억이 나요? 이 메모리 커브에 따른 주말을 지나고 나면 급격히 더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퓰레이션에 대한 뮤값과 그 다음에 X바 이건 샘플 데이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그마와 S 요것들에 대한 관계를 잘 알고 앞으로도 계속 쓰는 거예요. 왜 저거 두 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지? 저 평균값 mean value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 알면은 뭘 할 수 있지? 뭐를 만들 수 있나? 여기 있다. 저 위에 있는 수식. 가우시안 커브. 우리가 랜덤 에러를 표시할 때는 가우시안 커브다.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우시안 커브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저기에서 이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는 그 평균값, 그러니까 mean value mu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 저 두 값만 알면은 이 종 모양을 확실히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에러가 큰지 작은지 그리고 그런 것을 표시하는 데는 저 두 가지 값만 잘 알면은 그 비교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계산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우시안 펑션 거기서 mean 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mean 값에도 population mean이라는 게 있고 sample mean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도 전체 모집단인 그 population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가 있고 그 다음에 샘플드 데이터에 대한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S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요거 할 때 식들은 다 비슷비슷해. 조금씩 틀리지. 시그마일 때는 뮤 값에 대한 데비에이션의 제곱의 합을 n으로 나눠 전체 개수인 n으로 나눠주는데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일 경우에는 우리가 저 뮤 값을 모르니까 그 샘플 데이터의 평균 값인 x 바의 에서에 대한 데비에이션의 제곱의 합을 한 다음에 나눠주는 게 n이 아니라 n-1이야. 이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 경우에 평균되면서 하나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n-1로 그러니까 n이 아니고 n-1이고 뮤가 아니고 x 바라는 거.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다 계산하려면은 좀 복잡하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면 x의 각각 x 값의 제곱에 합한 거나 그리고 각 x 값의 합의 제곱을 한 것을 n으로 나눠준 것에 그 계산을 해주면은 뭐 같은 값을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손으로 하는 거는 처음에 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걸로 할 거고 나중에 엑셀이나 다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써서 할 때 이런 것들이 훨씬 계산하기 쉽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n-1은 우리가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풀링하는 과연 여러 샘플에 대해서 여러 번 실험한 것들을 합칠 때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이퀘이션 하나를 더 알려줬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야.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개념에 관련된 부분을 수업 시간에 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한 몇 주 있으면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볼 텐데 뭐 타이트레이션 이쪽도 문제를 내겠지만은 요 앞에 챕터 지금 3죠. 챕터 3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꼭 화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하고선 직장에 가서 이건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거예요. 데이터의 신뢰성을 얼마나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숫자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에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가느냐. 그리고 이런 평균값, 뭐 신뢰도 이런 거 가지고선 굉장히 그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뭐 뉴스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랜덤 에러, 시스테매틱 에러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실질적으로 나온 예의 같은 거가 이그젬플 3-4에 있는 것처럼 수은량을 측정을 하는데 시료가 7개가 있고 그리고 각 시료에 대해서 뭐 이건 3번을 측정하고 이건 4번, 2번, 6번 여러 번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평균값,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7개의 샘플을 찍었는데 이제 7개의 샘플이 같은 샘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데이터들을 합침으로써 훨씬 더 이 데이터의 퀄리티를 좋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 2, 3, 4, 7개의 시료에 대해서 측정한 27번의 측정 값들을 다 이제 합해서 에버리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좀 전에 이퀘이션에 나왔던 것처럼 그 각각의 민 값,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런 것들 합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랜덤 에러 얼마나 샘플이 그 민 값에서 데비에이션이 있느냐 그 데비에이션에 대한 얘기였었고 그리고 그거 랜덤 에러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이랑도 또 많이 관련되는 거니까 그것을 표현할 때 베리언스, 렐러티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CV, 코에피시언트 오브 베리에이션, 스프레드 오브 레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할 수 있으면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수식을 잘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를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막 얘기했듯이 뭐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사람들이 그 뭘 설명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서 뭘 물건을 사게 한다든가 뭘 믿게 하려고 할 때 뭐 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경우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어떤 때는 숫자를 보여줘. 숫자를 많이 보여주고 복잡한 수식 같은 걸 많이 보여주면은 좀 빨리빨리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나 보다. 굉장히 무슨 데이터가 있나 보다. 그리고 우선 그 선뜻 믿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노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그래서 그렇게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도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험한 데이터를 누구한테인가 보여주면서 이 데이터가 신뢰도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설득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을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게 95% 믿을 수 있는 거다 아니면 90% 정도 신뢰도다 뭐 이런 값들을 주면서 그 측정 값을 주는 게 아마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일 거고 그 다음이 아마 요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뭐 coefficient of variation이나 아니면 standard deviation을 뭐 같이 함께 주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세 번째가 뭐 이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굉장히 표현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약간 좀 부족하지만 유효 숫자를 가지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효 숫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커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컨피던스 인터벌 부분이랑 그 다음에 significant figure 유효 숫자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어요. confidence limit 또는 confidence interval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나오네. confidence interval, confidence limit. 뭐 요건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가 true value는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측정을 해서 일정한 샘플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이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지고선 true value가 이 근처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측정 값의 미인 값이 여기다 12.53 이 정도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 구간 안에 그리고 12.53 정도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1.2 정도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라고 주면서 이것의 신뢰도가 50%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12.53 플러스 마이너스 1.1 요 영역 안에 찬값이 들어올 확률이 50% 정도는 된다. 100%는 말을 못하지만은 소위 찬값들이 여기 안에 절반 정도 들어올 거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넓히면 어떻게 해야 돼? 마치 일기예보를 하는데 오늘 비가 올 확률은 70%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뢰도는 사실 그 맞출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70% 플러스 마이너스 뭐 30%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찬값이 내 영역 안에 들어올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컨피던스 레벨, 그러니까 90%의 신뢰 구간, 신뢰도로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이 평균값이 안 변화지면은 이 구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얘기가 있고 컨피던스 리밋이라는 게 있는데 뭐 영어로 길게 써 있지만은 여기가 이제 컨피던스 L이니까 이제 컨피던스 리미트겠지. 컨피던스 리미트라는 거는 어떤 평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구간 안에
그 실제로 이런 값이 들어간다. 그 구간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만 따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컨피던스 리미트라고 하면은 이쪽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컨피던스 리미트라고 얘기하면 돼.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defining numerical interval around the mean of a 그러니까 mean 값을 중심으로 해서 within which the population mean can be expected to lie within a certain probability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mean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영역 안에 이 실제로 참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런 영역을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컨피던스 리미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숫자적인 영역들, 그러니까 numerical interval around that contain mu with a certain probability. 비슷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가 요 전체를 컨피던스 리미트라고 그러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안에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그 민값이 아니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좀 한 발 빼면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시그마 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S가 만약에 이 S가 시그마와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 우리가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이 있어서 이 측정 방법의 소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시그마 값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S 값이랑 거의 비슷하다. 아니면 시그마 값을 뭐 거의 확신한다. 그래서 when S is a good estimate of sigma,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또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래서 참값인 그러니까 뮤가 x 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g 시그마 오버 루트 n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복잡해 보이지만은 다른 거는 별로 복잡할 거 없고, 시그마 값은 S가 시그마의 굿 에스티메이트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값은 S 값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n이라는 게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몇 번을 측정했느냐, 몇 번을 측정했느냐고. 그 다음에 이제 unknown으로 나와 있는 거가 G 값이야. G 값은 여기서 찾으면 돼. 여러분들 테이블 3-5에 보면은 confidence levels for various values of Z라고 해서, 만약에 Z가 만약 confidence 레벨이 우리가 뭐 90% 확률로 신뢰도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그때 G 값은 1.64를 생각하면 되고, 저기다가 1.64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99%다. 그러면 2.58. 이 숫자가 왜 커지는지 알겠어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안에 true value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식에다가 평균값, 시그마,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G 값은 이 테이블에서 찾고 N 값은 몇 번이나 그 측정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 책에 이게 수업 시간에 문제를 다 풀어주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다 해주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책에 101페이지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다음에 다시 이 그림이 하나 나온다. 101페이지에 보면은 100페이지인가 보다. 이그젬플 3-1
9. 거기 보면은 앞에 있던 3-4에 있던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써보라고 되어 있어. 만약에 그 우리가 가정을 S가 시그마의 굿 에스티메이트다. 우리가 시그마를 잘 알고 있다. 그 S 값이 S는 얼마라고 되어 있나? 0.1이고 요 S 값은 거의 시그마라고 봐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뭐 80% 90%라고 했는데 80%인 경우에 컨피던스 인터벌이 아니라 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 뒤에 잘 보여요? 유보는 잘 보여? 미유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식에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의 g 시그마, 시그마는 이걸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0.1이 될 거고, g는 얼마가 돼? 80%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했어. 여기서 1.29 여기 있죠? 80%일 때 1.29.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물어본 거는 아까 그 데이터 중에서 맨 첫 샘플에 대해서 첫 번째 측정했던 1.80 저 경우예요. 한 번만 측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1이 되겠지? 이게 지금 A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평균 값이 1.80이었어. 하나만 측정했으니까. 그 루트 1분의 1.29 곱하기 0.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80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계산 책에 있는 값을 보면은 1.3이래. 그러니까 요 경우에서 이 수은을 양을 한번 딱 측정해서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1.80이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실제 그 파퓰레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에 거의 근접하는 값이라고 알고 있으면은 1.80 플러스 마이너스 0.13 안에 트루 밸류가 들어올 확률이 80% 정도 된다. 조 영역안에. 근데 두 번째 B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첫 번째 샘플의 첫 번째 데이터뿐만 아니라 첫 번째 샘플에 대한 세 개의 측정 데이터 1.80, 1.58, 1.64에 대해서 같은 80% 신뢰도를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의 c 시그마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x바는 얼마야? 세 번 측정한 것의 평균 값이 1.673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은 이게 1.673 한번 하나 더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아까 S가 0.1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좋은 값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N은 얼마예요? 세 번 했으니까 3이 되겠지? G 값은 얼마야? 아까 1.29였나? 그쵸? 80% 신뢰될 때 1.29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1.67 플러스 마이너스 0.07이 나온대.
같은 80%의 확률이지만 트루 밸류가 들어와 있을 확률이지만 한 번만 그러니까 n이 1일 때 1.80 플러스 마이너스 0.13 그러니까 1.67부터 1.93까지 영역이겠죠. 근데 3번 측정을 했어. 같은 시료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 정답의 트루 밸류 근처에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80% 신뢰도에서 뭐 3번 측정을 하면은 1.67 플러스 마이너스 0.07인 거예요. 요 시그마 값, 그러니까 요 80% 확률로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 그 영역의 구간이 훨씬 좁아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0.13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0.07이니까 거의 얼마큼 줄어들었어? 반 정도로 줄어들었네. 왜 그랬을까? 여기가 루트 n이니까. 만약에 4번 측정을 한다면은 2배 좋아지는 거고, 9번 측정한다면은 3배 좋아지는 거고, 뭐 25번 측정하면은 5배 좋아지는 거고. 점점 더 이게 좁아질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료에 대해서 저렇게 측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좀 더 참값에 비슷한 값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요게 성립이 잘 안 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그마가 얼마가 될지 몇 개의 샘플만 측정해 가지고선 시그마 값을 잘 그러니까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그마를 모르고선 진짜 트루 스탠다드,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신뢰 구간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런 경우는 아까 Z라고 표시했는데 Z 대신에 T라는 값을 써요. 이게 아마 이 책에도 101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은 101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T라고 돼 있나? The T statistics is often called student T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다른 때 어디 가서 들어보면 T 테스트, 스튜던트 T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그게 요 값이거든요. 이게 원래 그 밑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뭐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니까 맥주 중에 저기 아일랜드 맥주가 뭐가 유명한 게 있지? 아일랜드 검은 거 기네스, 그렇지? 옛날에 기네스 공장에서 일하던 수학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통계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자기네 그 사실 공장에서 뭔가 생산할 때 보면은 그 모든 시료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 중에 일부만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값이 실제로 전체 그 맥주가 뭐 만약에 1000병이다 그러면은, 아니면 1000병은 그렇지만 한 10만 병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10병만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의 어떤 값을 가지고선 전체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실제로 우리가 시그마를 잘 모르는 경우에 그 이러한 테이블을 가지고선 이 t 값을 가지고선 그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기업 비밀 이런 것을 막 그 논문으로 오픈을 하거나 그러면은 회사에서 싫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본명을 안 쓰고 그냥 자기 그 논문에다가 자기 이름 그냥 스튜던트라고 해서 이게 스튜던트 T 테스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예전에 뭐 기네스 맥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통계적인 방법을 하다가 한 건데, 그래서 요 G 값 대신에 사용되는 T 값은 비슷한데 x-뮤를 한 다음에 s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 컨피던스 리미트는 여기 좀 흐리게 나오네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G 시그마가 아니라 TS야. 그렇죠? G 시그마가 아니라 TS야. 그리고 T는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은 뭐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 값을 알 수 없으니까 T 값은 요 테이블 여러분들 책에 102페이지에 있네요. 테이블 3.6에 보면은 테이블이 있어요. Values of T for various level of probability.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도 구간이 뭐 90% 신뢰도로 예측할 거다. 아니면 99%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여기 있는 값을 갖다가 저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지. 이쪽 축에. 아까 n이 있고 몇 번 측정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g 값이 바뀌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에는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쭉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n 값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n 값에서 하나를 빼줘야 돼. n-1이야. 여러분들 책에 102페이지 오른쪽에 중요한 거라고 파란색으로 써 있죠. Remember that the number of degree of freedom is not equal to n, but n-1 instead.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만약에 측정을 5번을 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시그마 값을 우리가 모른다. 그렇다면은 t 값은 5번에서 하나를 빼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인 것에 대해서 요 컬럼, 그러니까 요 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95% 신뢰도로 뭐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은 요 축에서 요 줄에서 95% 맞는 뭐 2.78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5개 측정했던 그것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그 S 값을 여기다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 n은 5니까 5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런 비슷한 게 아마 문제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그젬플 3.11 보면은 알코올 분석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95% 컨피던스 레벨로 하는데 시그마 is 시그마를 모를 때 그러면은 뮤는 뭐 거의 값들이 있는데 평균이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평균 값이 0.084예요. 여기 이제 x 바가 플러스 마이너스 ts 오버 루트 n인데 s 값도 계산을 해 보면은 0.0050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을 뭐 요것과 요 값을 계산했다고 치면은 그리고 요게 다 3개의 측정 값에서 나온 거니까 n은 3이 될 거고 요것만 구하면 되죠. 95% 신뢰도에 그 다음에 n이 3이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얼마야? 95%고 n이 3이니까 n-1 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2가 되겠지? 그러면 4.30을 넣으면 될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0.084 2%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95% 레벨인데 S 이꼴 시그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케이스로 하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0.084 플러스 마이너스 0.006이 나와. 여기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사전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알고 있다는 거. S가 시그마의 굿 에스티메이터라는 값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컨피던스 리밋,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때 그 구간이 훨씬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훨씬 더 정확하게 참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가요? 신뢰 구간, 신뢰 리밋,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 컨피던스 리밋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유효 숫자는 잘 아나? 유효 숫자 나도 여전히 가끔 헷갈리는데 유효 숫자의 정의, 그러니까 최소한 유효 숫자 정도는 맞춰줘야지 아까 우리 실험 결과를 얘기할 때 괜히 컴퓨터에서 찍혀나온 숫자가 막 10자리 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건 엑셀에서 이렇게 컬럼만 늘리면은 계속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다 적어가면 안 되는 거죠. 유효 숫자라는 거는 우리가 눈금에서 읽을 때 측정을 할 때 확실한 숫자들하고 거기다 그 다음에 아직 좀 불확실한 자릿수 하나 더한 거가 우리가 유효 숫자예요. 마치 우리가 자를 가지고 아니면 요 경우에 트랜스미턴스 업솔버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분광에서 얼마큼이나 빛을 흡수했냐 통과시켰냐 이걸 보이는 건데 만약 요 밑에서 본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것은 0.2, 1, 0.22, 23, 0.23하고 24 사이의 값이구나. 이거는 누가 보다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0.23까지는 확실한 거야. 근데 여기 중간을 보니까 이게 중간 어디 있어? 23과 24 사이에 어디 있어? 그럼 그 부분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게 first uncertain digit라는 거예요. 그래서 observance를 읽으면 0.23까지가 certain한 확실한 숫자고 거기에다가 아직 좀 불확실하지만은 눈대중으로 이걸 뭐 10등분을 나눈다든가 5등분을 나눠서 4 정도 되겠다. 그래서 0.234라고 하면은 이 certain, 그러니까 확실한 숫자들하고 첫 번째 불확실한 숫자를 합쳐서 우리가 significant figure라고 얘기를 해요. 유효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0은 significant한가? 아니죠. 여기서 significant한 숫자는 2, 3, 4 요 세 개야. 여기서 5, 8, 3 세 개인 것처럼.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 거가 제로가 많이 헷갈리는데 요 제로는 significant,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아니야. 하지만 1과 6 사이에 있는 요 제로는 significant한 제로야. 그리고 맨 끝에 일부러 여기다 6, 0이라고 썼다 그러면은 이것도 significant한 제로예요. 하지만 여기는 0.00, 0.00106에서 요 앞에 있는 0 3개는 significant하지 않은 제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그 significant한 넘버들 사이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로그 씌우고 지수하고 엔티로그하고 막 그러면은 이 숫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하고 빼기 할 때는 소수점 이하가 제일 그러니까 리스트 설튼한 여기서 3.4, 0.020, 7.31 이렇게 있으면은 소수점 이하 숫자 중에서 3.4를 할 때는 요 뒤에 있는 숫자들은 다 언설튼한 숫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더해서 여기는 0.02라든가 7.31에서 1이라든가 이것들은 여기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10점 이걸 다 더한다면은 뭐 10.730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0이나 3
그러니까 여기 1하고 2를 더한 그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서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기 때문에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가 제일 그 작은 개수의 소수점 이하 시그니피컨트 넘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주면 돼요. 10.7.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누기는 그 자릿수가 제일 유효 숫자가 적은 것에 맞는다고 그러는데 책에 읽어보면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익셉션이 예외가 몇 개가 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안티로그. 이건 시험 문제 잘 내겠지? 로그일 때는 로그 안에 있는 숫자가 지금 유효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거죠. 이게 시그니피컨트 제로드니까. 그러면 로그를 취하고 나서 이쪽에 어디 있어요? Keep as many digits to the right of the decimal point as there are significant figures in the original number. 처음에 오리지널 넘버에 유효 숫자가 4개라고 하면은 그 결과로 나오는 값의 소수점 이하에 있는 거에 이 유효 숫자의 개수만큼 4개의 넘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자리라면은 유효 숫자가 4개라면 여기가 소수점 이하로 4자리까지가 유효 숫자가 되는 거고 여기가 4.00이었다면 뭐 4.397 여기서 잘리게 될 거고 거꾸로 안티로그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소수점 이하에 하나만 있죠. 그 얘기는 이것을 안티로그를 했을 때 유효 숫자는 한 자리라는 얘기야. 그렇죠? 거꾸로 얘를 로그를 취한다면은 뭐 12.5가 돼야 될 텐데 얘가 유효 숫자가 한 자리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에 하나만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우리가 평균값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하는 거에서 평균값들끼리 어떻게 더할까, 뺄까, 곱할까, 나눌까 이런 것들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골치 아픈 부분들이 에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게 여러분들 책에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익스포넨셜, 로가리즘, 안티로가리즘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데이터가 0.50 플러스 마이너스 0.02, 4.10 플러스 마이너스 0.0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7 플러스 마이너스 0.05라는 세 개의 측정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그것의 평균값을 내니까 2.63이에요. 그리고 유효 숫자는 다 두 자리,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어. 근데 요 에러 값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다 더할까? 다 곱할까? 나눌까? 이거가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y 값의 2.63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그게 이제 SY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각각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02, 0.03, 0.05의 값에 제곱을 해서 더한 것에 루트를 씌우면은 요 결과인 y 값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 앞에 테이블에 나와 있는 요 y 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그러면은 a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b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c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을 텐데 그걸 SA, SB, SC라고 표시할 거고 그것의 각각의 제곱에 합을 루트를 씌워주면은 결과로 나오는 이 y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SY가 된다는 거죠. 결국 y를 표시할 때는 y 플러스 마이너스 SY 형태로 표시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SY를 계산한 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평균값 2.63 플러스 마이너스 0.06 이 값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뭐 4.10, 0.0050, 1.97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만 y 값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조금 복잡해.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y 값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y 값 곱하기 루트 해서 그 안에다가 SA를 A 값 0.01을 4.10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001을 0.005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0.04를 1.97로 나눠주고 그것에 대한 제곱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주고 y를 곱해주면은 그게 sy가 되는 거야. 손으로 계산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지.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스프레드시트, 엑셀 이런 것들 좀 능숙해져야 돼요. 사실 요 챕터 3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스프레드시트 쓰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그거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하기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 잘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가 쉽지 않아 가지고선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엑셀은 다들 접근 가능할 테니까 라이센스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선 한번 해보세요. 그 시험 보거나 이럴 때는 이런 이퀘이션을 엑셀로 어떻게 집어넣을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엑셀에 여러 가지 펑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라운딩 데이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번씩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측정을 하고 캘리브레이션하고 그러려면은 아는 농도의 시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시그널이 얼마큼 나오나 이걸 보겠지.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해보니까 뭐 이렇게 측정이 됐다. 요 시료에 대해서 측정해 보니까 또 요 시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됐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요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과연 농도하고 이 시그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소위 직선을 긋고 이것을 캘리브레이션 커브라고 그러죠. 아는 농도에 대해서 시그널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거가 아는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린 다음에 모르는 시료에 대해서 뭐 전기화학이든 분광학이든 시그널 하면은 내 거가 시그널이 이만큼 여기 나왔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캘리브레이션 커브에서 여기니까 이거 이렇게 내려보니까 우리 시료의 농도가 이 값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릴 때 이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고 여기서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할까? 눈대중으로 그려도 되나? 그러니까 그게 요 케이스인데 어떤 실의 농도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업솔번스 뭐 시그널 같은 건데 이런 데이터들이 막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나는 내 눈에는 이게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아 해서 이렇게 그어야 될지 아니면은 요거는 좀 그 잘못 측정한 것 같아서 이걸 아예 빼버리고선 더 이쪽으로 가게 할지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측정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기울기가 약간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것에 따라서 나중에
뭐 observance가 한 다음에 농도를 계산한다면은 결정적으로 어떤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 디멘셔널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챕터 맨 마지막으로 배울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예요. Analyzing two dimensional data. 특히 캘리브레이션 할 때 필요한 건데 그 여러 가지 그 투 디멘셔널 데이터 저런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객관적인 직선을 그으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통계학적인 방법이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요.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그러고 그 중에 이제 리스트 스퀘어가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여기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어. There are two assum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실제로 이 x축하고 농도하고 요 시그널 사이에 직선성이 있다.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second assumption is that the x data contain negligible uncertainty. 내가 아까 여기다가 데이터 할 때도 위아래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y 쪽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에러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겠지만 x 쪽은 거의 일정하다. 네글리저블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에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가정. 얘네들 데이터에 직선 릴레이션십이 있다. 그 다음에 x축으로는 데비에이션이 거의 없다. 언설틴티가 거의 없다라는 두 가지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거 사이에 뭐 1차 방정식 y는 mx 플러스 b의 관계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m과 b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샘플에 대해서 x축으로는 그 언설틴티가 거의 없고 y축으로 얼만큼의 언설틴티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 슬로프 m은 뭐 델타 x 오버 델타 x 오버 델타 y가 되는 거고 그래서 m과 b를 구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좀 이 데이터 값들이 많다 보니까 수식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SXS. 그러니까 요거는 요 식을 보면은 x의 평균 값에서 그 각각의 x 값의 편차 데비에이션을 제곱에 합을 한 거고 SYY는 y 데비에이션 값의 제곱의 합이고 SXY는 각각의 데비에이션의 곱을 다 합을 한 거고 그래서 SXS, SYY, 그다음에 SXY 이런 값들을 가지고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계산을 하기에 훨씬 편해지는데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증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일단 기울기 슬로프 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x, y의 각각의 데비에이션의 곱의 합을 x 데비에이션의 제곱의 합을 가지고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인터셉트 b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사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3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바웃 리그레션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요 리그레션 자체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런 이퀘이션 n 그다음에 m은 요 앞에서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sxx 그다음에 syy 요걸 가지고선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다 풀라는 건 아니고 엑셀에서 우리가 데이터 컬럼이 쫙 있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sxy, sxx, 뭐 syy 이런 값들을 구해놓고 그것들 사이에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은 훨씬 쉽게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4번, 5번, 6번도 다 이렇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뭐 손으로 풀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번 강조했듯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바웃 리그레션 S, 어바웃 리그레션. 그래서 SR로 표시한 요거는 결국은 그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 y 값이 각 y 값들의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y 값하고 요 리그레션 돼 있는 요 직선하고 사이에 얼마만큼의 데비에이션이 있느냐, 그 차이를 썸한 거예요. 요 그림에서 그 차이를 잘 이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standard deviation for y from the straight line that result from the least square analysis.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직선하고 요 각각의 측정값 y하고 사이에 데비에이션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 그 SR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으면은 b 플러스 mxi라는 거가 그 직선이죠. y 이꼴 b 플러스 mxi가 직선상에 있는 한 점이라면은 그 점하고 yi 값하고의 데비에이션 값의 제곱의 전체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m 값이나 b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degree of freedom 그 분모에 해당한 것이 n이 아니라 n-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고, 아마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선 요 예제까지 못 풀어볼 텐데 3-12 그렇죠. 106페이지에 있어요. 10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테이블 3.7이 있고, 그 테이블 3.7을 가지고선 이그젬플 3.12, 3.13을 풀다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리스트 스퀘어 요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107페이지부터 뒤에 쭉 보면은 엑셀 가지고 스프레드시트 가지고선, 그리고 거기 있는 함수 가지고선 어떻게 이 리스트 스퀘어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화학하는 거지 뭐 통계, 수학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은 데이터에 대한 그 신뢰도 아니면 재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분석했을 거. 그러니까 요거는 전에 해리스 책에 있는 엑셀 예제인데,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XY, X 다음에 데비에이션을 제곱한 거, 그리고 그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들 각각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기울기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절편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Y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들이 쭉 나오게 돼 있을 거고, 실제로 요 뒤에는 각각의 값을 불러들여서 계산하는 좀 전에 그 식들이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각자 개인적으로 해보라고요. 나도 좀 머리를 써서 시험을 낼 때 실제로 스프레드시트로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할게. 그래서 여기에 그냥 수식 쓰는 거랑은 조금 틀리지. 스퀘어 루트, 그렇죠?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미 써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분석학 앞으로 뭐 타이트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 같은 거 하려면은 손으로 하는 걸로는 안 될 테니까 스프레드시트 쓰는 거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